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준혜 기자입니다. 티브로드 2020년 화끈한 시사 토크 시작합니다. 총선 기획, 국회 이제는 변해야 한다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용인대 최창렬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께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정치권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뭐 국회 오래 출입했고요. 국회 예. 직원으로도 근무를 했습니다. 예. 예. 최 교수님도 저도 뭐 정당에도 근무를 했고 예. 국회에도 한 8년 있었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가 정치 변해야 된다, 국회 변해야 된다라는데 국회는 왜 안 변합니까? 이게 좀 우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먼저 우리 차 교수님부터. 이런 이야기 있어요. 멀쩡한 사람도 금배지만 달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 지금 국회에 이 해마다, 그러니까 해마다가 아니고 해기마다 바뀌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피 수율이 상당합니다. 지금 21대 같은 경우도 초선 비율이 44%나 돼요. 그렇게 바로 높나요? 그 앞에 그러니까 19대 같은 경우는 49.3%, 17대 같은 경우 무려 62.5%입니다. 절반 이상이 다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국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문화의 문제, 제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정치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이 그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던 성자 독식의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라는 권력 구조, 그리고 또 소선거구제라는 이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러한 맹점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이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 상당히 민주 정치가 조금 왜곡된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권을 한번 빼앗기면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는 강한 신념과 열망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력한 투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대화 타협을 실종시키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도와 문화는 누가 바꾸는 것이죠? 결국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도와 사람이라는 부분은 거의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해기마다 새로 들어가는 젊은 이 의원들이 뭔가 조금 이 서로 여야의 또 진영을 떠나서 연대를 해서 국회를 바꿔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니 초선 비율이 그렇게 높은 줄 잘 몰랐어요. 사실은 매번 총선 때마다 물갈이해야 된다, 이번엔 바꿔야 된다 하는데 사실은 매번 바꾸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매번 똑같았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물갈이라는 게 물을 바꾸는 게 물갈이잖아요. 예. 지금 하는 건 물갈이가 아니에요. 물은 그대로 놔두고 예. 물고기들만 바꾸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 물갈이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노회찬 전 의원이 했던 말 중에서 삼겹살 판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까만 데다가 자꾸만 고기 올려놔 봐야 계속 탄단 말이죠. 명언 중에 하나죠, 그게. 그게 아주 예. 유명한 얘기였는데 결국 제도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바뀌어봐야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 차 교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예. 근데 그 제도를 어떻게 바꾸냐. 여러 제도의 변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 제도를 바꿔도 또 그것을 운영하는 게 또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게요. 그 구조의 문제, 제도의 문제, 인물의 문제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예. 우선 하나 예를 들고 싶은 게 총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21대 총선거. 그렇죠. 선거구가 아직 획정이 안 됐어요. 그러게요. 선거구는 원래 선거일 1년 전에 획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작년 3월에 이미 획정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법을 어기면서도 예.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직업적인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왜냐하면 그 각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저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것도 처벌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패스트트랙 정국 때도 그 국회 그 처벌 조항을 넣어 놓으니까 국회법에 지금 뭐 고소 고발돼 있고 막 기소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냥 정치적인 비난, 정치적인 책임에서 그쳤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 저는 선거 획정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안 되면요. 거기에 책임진 의원들을 막 구속시키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아, 극단적으로. 기소하고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구속은 아니더라도 기소해서 예. 법을 어겼으니까 재판을 받아봐라. 이게 구속은 아니겠죠. 당연히.
구속은 제가 취소하고. 구속은 취소. 취소. 예. 기소해야죠. 법을 안 매년- 지키는데 왜 우리 국민들 법을 안 지키고 기소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매년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을 넘겨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다 그거 법을 다 어기는 기소하라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저는. 아, 그럼 그렇군요. 바뀔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안 하고 맨날 우리가 얘기하면 뭐 합니까? 우리 배지도 아닌데. 그 선거구 획정도 이제는 외부로 맡기게끔 법을 바꾸든지. 예. 또 하나가 있어요. 2월, 4월 이 짝수달에는 국회가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논의라고 회의를 합니까? 자동으로 열려야 되지. 대학교에서 3월 2일 날 되면 개강을 하거든요. 아, 예. 개강하는데 뭐 논의합니까? 2주 연기됐죠, 지금. 아니 그건 뭐 지금 이 특수한 상황이니까. 예, 예. 개강 앞두고 무슨 교수하고 학생하고 교직원들하고 같이 할 거요, 안 할 거요, 언제 할 거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2월 1일이면 딱 열리고 정기국회도 9월 1일이면 딱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여야가 만나서 합의를 해야 되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가지고 처벌 조항을 넣으면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최 교수님은 엄벌주의, 좀 더 법대로의 법치를 좀 강조하신 것 같고, 우리 차 교수님은 위너 테이크스 올, 좀 승자 독식주의와 어떤 소선거구제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좀 현재의 이런 문제점을 만들었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국민은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국회의 변화를 줘야 될 텐데요. 변화의 시작 전부터 국회의 화두까지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짚어봅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온 시민들이 적폐청산을 외칩니다. 이후로 정권은 바뀌었고 정치의 기류도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뜻하는 적폐는 이제 적폐청산과 적폐몰이로 갈라졌고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며 민심은 두 광장으로 분열됐습니다. 이처럼 양극화된 정치구도 속에서 사사건건 충돌했던 20대 국회. 지난해 12월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파행을 예고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작심 비판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15,801건에 달합니다. 이들 법안 중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미세먼지 특별법 등 민생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기능을 멈춘 국회에도 파행이라는 폐단은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민심의 대변인이 될 수 있도록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차가운 논리로 분석합니다. 국회 이제는 변해야 한다. 변화의 첫걸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영상을 보셨는데 20대 국회가 파행을 많이 했어요. 네. 뭐 역대 이렇게 안 좋았던 국회가 있느냐, 역대 최악의 국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치권이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왜 정치권은 항상 이렇게 강력하게 자당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협상을 안 하는지 먼저 우리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 원인이 있을 겁니다. 뭐 예. 한두 가지 원인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승자 독식제도를 얘기했잖아요. 저는 예. 그 원인도 크다고 봐요. 승자 독식제도. 네, 승자 독식이라는 게 한 표라도 많이 얻으면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예. 소선거구제도 그리고 그렇죠. 다수대표제. 예.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바로 이런 이제 총선에서의 결과가 다음 대선에 영향을 주고 이런 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하고도 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대단히 센 거거든요. 이 정치 중심에 있어가지고 청와대가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무슨 얘기하다 청와대 발표하면 바로 끊고 그거 연결하잖아요. 사실 국민청원도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는 청와대가 뭐 이런 모든 걸 문제도 해결하는 있죠. 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좀 고치면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긴 해요. 미국은 예. 대통령제니까.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제는 순수 대통령제고 우리나라는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고 혼합 대통령제란 말이에요. 예. 근데 미국처럼 아예 하든가 대통령제를 바꿔서 그렇게 역관제로 가든지 스폴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미국은 그 일당이 바뀌면 그 상임위원장이 다 그 정당이 다 가져와요. 우리는 그래도 합의를 하잖아요. 뭐 몇 대 그렇죠. 몇 대 몇으로. 예.
그러니까 더 훨씬 더 심해요. 미국의 승자 독식이라는 게. 그렇죠. 미국은 그러니까 순수 대통령제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는 그것도 아니면서 대단히 어중간한 거거든요. 의원 입각도 하는 의원 내각제 성격도 약간 가지고 있죠. 의원이 얼마나 많이 입각합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또 그 캠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쨌든 임기 말까지 뭐 하나 하든 제 최근에 우리 후배도 하나 좋은 자리에 들어갔더라고 장관급에. 아 그래요? 그 캠프에 있던 친구예요. 예. 아, 이 친구 들어왔구나.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그 친구도 대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캠프에 명단을 올리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그 발탁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완벽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박근혜 예. 정부 때도 그랬고 이 지금 정부도 그래요. 예. 이른바 지정 논리나 캠프 논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숨 걸고 정권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구조를 바꿔주면은 조금 나아질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말하는 승자 독식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되는데 얼마나 거대한 일들이에요. 헌법 바꾸는 게. 그렇죠. 그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거 실시해 봐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고 의석수도 253대 47 그대로예요. 독일처럼 1대1로 가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가 같든가 이러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기껏해 군소정당 몇 석 얻을 겁니다. 근데 그 군소정당이라는 정당들이 다 한국당하고 민주당에서 갈려나온 정당, 파생 정당들이에요. 의미 없는 군소정당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뭐 사실상 뭐 자매 정당 그 아니냐. 무슨 정당 무슨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이제 녹색당이라든지 뭐 청년당이라든지 하다못해 뭐 동성애들 당 이러면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소수 전혀 대표되지 않는 사람들이 의석에 들어왔다는 거. 예.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선된 우리는 범여권, 범야권으로 같이 뜻을 같이 하겠다. 왜 그럼 정당으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제도하에서의 군소정당, 다당제 전혀 의미가 없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그 차 교수님이 얘기했던 승자 독식제도 이것이 지금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고 그게 모든 권력을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 구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 최 교수님이 해주셨고요. 차 교수님은 대화가 잘 안 되고 자신의 기조만 유지하는 이 정치권 뭐가 문제인 어떤 물론 원인입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를 바꿔야 되죠. 제도를 바꿀 필요는 충분히 이제 최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으니까 저는 인식과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식과 문화가 문화도 바뀌어야 바뀌어야 된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정치를 할 때는 대화 타협으로 사회적 갈등을 그러니까 중재하고 조정해서 풀어내는 하나의 예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또 정치는 또 정당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정당의 목적은 뭐죠? 이 정권을 쟁취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치적 이상과 현실 간에 분명히 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조화롭게 일궈낼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상당히 정치를 놓고 상당히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들이 계속 빚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 그것이 정도의 차이인데요. 뭐 지금 앞서 원크께서 지금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했는데 예. 19대 국회 때도 최악의 국회였고 아, 그런가요? 18대 국회 때도 최악의 국회였어요. 항상 그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리고 그 시점을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최악이 계속 갱신되고 계속 있군요, 갱신되고 있다고 뭐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근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집권 그 여당과 지금 그 또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씩 반성해야 될 부분들은 예.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소위 말 장미 대선이라는 조기 대선을 통해서 집권을 하고 난 뒤에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상당히 협치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예. 그러한 부분들과는 달리 앞서 뭐 말씀하셨듯이 아까 문재인 대통령 육성이 직접 나왔는데 예. 상당히 국회가 협치를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그 협치의 그러니까 주요 책임은 물론 국회에도 있습니다만 예. 상당수의 그 또 책임을 따진다고 본다면 저는 그러니까 청와대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는 부분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 세력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협치란 부분에게 인식을 했던 것일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그 속담이 떠올라요. 뭐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예. 아마 이 집권을 했을 때 우리 사회의 주류를 완전히 다 교체를 하자. 소위 말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 기존 정권, 앞에 정권부터 사회했던 적폐들 일소하고 난 뒤에 우리의 계력 세력들로 온 사회를 다 지금 바꿔내야 되겠다는 그러한 아마 강한 개혁 의식들이 일종의 초저감으로 전환되면서 상당히 이 협치란 부분의 그 가치를 좀 더 뒤로 밀어놓은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21대 총선에서는 어떤 식의 가면 국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조금은 여유를 갖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이 지금 현 정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좌파
이 독재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 지금 예. 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제 정책, 복지 정책들을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예.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다,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한 인식이 과연 맞나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가고 있는 사람이 이 소위 말하는 586 주사파 운동권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북 퍼주기도 그런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식의 이 상황인식, 이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집권 측이고 야당이고 그런 반성이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애초에 이야기했던 대로 인식과 문화가 바뀌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국정의 동반자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타도해야 할 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항상 끊임없이 조그만 사안을 갖고도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예전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제 주로 팩트 체킹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루머나 이런 것들을 팩트 체킹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2017년, 18년 요쯤에 들은 건데, 청와대 뭐 어떤 사람이 본인이 청와대에 가서 봤대요, 직접. 그거를 이제 카톡 같은 데 돌고 있었는데, 청와대 직원들끼리 서로 동무라고 부르고 있다고. 주사파라서 서로. 진짜로 그럽니까? 그런 루머 찌라시 같은 게 가짜 돌았어요. 뉴스겠죠. 가짜 뉴스죠. 그러니까 그런 게 돌아서 그런 거를 이제 뭐 팩트 체킹을 한 적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주사파 정권 이런 식으로 뭔가 딱지를 붙여서 네. 보수 쪽에서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적폐들을 다 해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강대 강에 좀 이런 충돌이 벌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엇갈리는 정치권의 기저에는 엇갈리는 민심도 있습니다. 광장민심이라는 말이 등장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몇 해 전부터 적폐청산, 이 단어가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적폐청산도 여론이 함께합니다. 여론은 더욱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정치권에 전달이 됐는데요. 특히 선거에 앞선 후보자 지지율 조사는 물론이고 각종 정책과 현안이 여론조사에 따라 좌우되기도 합니다. 국회가 변하기 전에 우리 사회의 고민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러한 여론 반영 어떻게 보시는지. 여론 반영, 이 국민들이 갈라져 있다. 그래서 이게 국회가 지금 이걸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 정치의 기능 중에 하나가 사회적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녹여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대화와 타협이 성립될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의 강력한 충돌 자체는 결국 그 정파를 따르는 유권자들, 국민들끼리 지금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악순환돼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해 우리 중반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켜봤던 소위 말하는 조국 대전이지 않습니까? 조국 대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집권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강력하게 경찰 개혁 드라이브를 실행해 왔던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행정의 총책임자로 내세워서 그 부분에 완결판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띠고 있었던 반면에 반대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국이라는 소위 말해서 선동가를 내세워서 이 지금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그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 서로 바라보는 꼭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집권 측이 조금의 제가 봤을 때 실수를 했다고 하면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증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게을리했다는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사회적 윗선과 기만으로 드러나면서 젊은 층들의 공정성, 네. 그것이 더 폭발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지는 그런 양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 집권 여당이 4+1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일단 제도적으로 완성을 시켰습니다만, 예. 문제는 이 입법화되어 있는 이 제도적인 장치들이 과연 제대로 굴러갈 것인가. 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반대하는 세력들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당장 예.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과해서 자신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 지난번 패스트트랙
그 과정에서 만들었던 걸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그런 공약으로 부분들, 걸었죠. 공약으로 내고 예, 있는 예. 상황이라고 한다면 광장에서의 충돌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재현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 21대 총선을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깝깝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자,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 지금 심판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진짜 여야가 내세우는 선거 공약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좀 더 냉철한 눈으로 옥석을 가려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 교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의 직접 정치 참여라고 해야 되나요? 광장에 다시 나왔고, 그게 이제 2016년 촛불 이제 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있었지만은 조국 대전에서는 서로 수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또 지적들, 회의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예. 지금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본다면 조국 사태 때 갈라졌던 광화문과 서초동 이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아요. 양극단이에요. 예, 예. 우리 유권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이나 뭐 칼럼에 이런 데서 항상 국민들보다는 이제 정치권을 비판을 많이 하는데 뭐 당연히 그래야 예. 되겠습니다만 뭐 밭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뭐 노무현 보다- 대통령이 유명한 얘기도 남겼죠. 보다 예.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과연 잘한 것인가. 예. 그 나라의 국회의원은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에요, 사실은. 서초동에서 지난해 퍼졌던 얘기들 예. 어떻게 검찰 개혁을 조국 아니면 안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조국이란 사람과 검찰 개혁을 등치시킨 이런 부분들, 광화문은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아까 차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보다 좀 근원적으로 간다는 말이죠. 인식을 바꾸어야 되는데 인식이 안 바뀌는 게 문제란 말이죠. 예. 그럼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라는 게 사실 서로 보완 관계를 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박정희의 산업화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저항해서 민주화 세력이 힘들게 하다가 80년대 민주화를 쟁취했죠.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를. 예. 근데 보수라고 불리는 그 세력은 보수가 아니라 사실 안보적으로 대단히 수구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민주화 세력을 자꾸 좌파라고 얘기하고 주사파라고 보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는 운동권이다. 예. 운동권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전혀 아닌데 운동권은 마치 대단히 부정적인 용어처럼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고 민주화 세력은 민주화 세력대로 이 산업화 세력에 대해서 아주 이건 단순화시켜서 하는 말씀이에요. 민주화 세력은 산업화 세력을 또 아주 기득권, 부패한 세력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예. 양쪽에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럼 이 중간지대에서 이러한 것들 잘 완화시키는 게 정치인들의 책임이거든요. 이들은 여기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세력을 더 유지, 확대, 강화하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의 극단적인 진영과 정치권의 진영이 같이 이게 시너지 효과를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어느 쪽이 먼저라고 보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먼저인가요? 정치권이 글쎄 먼저인가요? 그거를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상호 작용을 일으키면서 예. 얼마나 극단적으로 갈라져요. 제 주위에서 봐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생각이 너무 달라요. 달라도.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사람들도 말이죠. 예. 제가 볼 때 이게 과연 어떻게 표가 가는 것인가. 그래서 자꾸 중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제 질문으로 돌아와서 광장 정치라는 게 대의민주주의로서의 기능을 가지 못할 때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지난번에 탄핵 같은 경우는 결국 국민들의 압박에 의해서 2016년도 12월 9일 날 탄핵이 의결된 거예요. 그 전에 뭔가 탄핵 분위기가 있다가 야, 대통령 탄핵까지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막 200만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게 예, 12월 예. 9일 날 통과된 거예요. 2016년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대단히 그 긍정적인데 그렇지 않고 모든 사안을 진영에 갈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전혀 이 광장 정치의 부정적인 면인 거죠. 양면성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결국 이거를 조정하는 건 정치거든요. 예. 그래서 좀 21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정당 체제는 다당제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 의미는 다당제가 될 것 같지 않고 예. 단지 지나치게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을 좌파로 몰고 뭐 사회주의 좌파 이렇게 보는 세력들이 많이 이제 퇴조할 것 같고 그리고 지나치게 진영에 갇혀가지고 최근에 보인 여러 가지 청와대 관련 기소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 정권이 너무 감싸는 측면이 있거든요. 추미애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도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처럼 정당들이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 그 중심에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정치는 승자독식 구조의 양당제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선거법이 바뀌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자세한 내용을 보시도록 하시죠. 개정 전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소선거구제란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또 비례대표를 정당별 투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병립형 비례대표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별 비례대표 할당 의석수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 비례대표 추천 절차의 법정화, 그리고 선거법 연령 19세 하향입니다. 핵심은 국회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과연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의석 지형도에 어떤 변화를 줄지 살펴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러한 승자독식 양당 체제의 구도를 허물고 다당제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을지 한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실은 보셨어요. 네, 저는 우리 그 최 부정을 교수님은 봅니다. 현행 제도가 너무 누더기처럼 됐다. 그래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면은 앞으로 전망을 해볼 부분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면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없어요? 이거 극단적으로 예. 말씀드리냐면은 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민주평화당이 지금 4석이에요. 예. 그다음에 대한신당이 7석. 예.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호남에서 민주당과 대립 구도를 만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호남에서 민주당을 뭔가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대립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자신들이 당선되면은 개혁을 위해서 범개혁 세력을 위해서 지금 이른바 4+1의 연장이죠. 민주당에 협조해서 어떤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말은 좋은 얘기인데 그럼 대립 구도를 만드는 것과 이건 어떻게 얘기가 되는 것이 전 이해할 길이 도저히 없어요. 그들은 사실 민주당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안 받아주니까. 안 받아주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을 비판하자니 표가 안 나올 것 같고 또 마냥 또 반대하자니 그렇고 이게 좀 어중간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스스로 상호 모순된 말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당이 만들지 뭐 합니까 도대체? 다당제라는 거는 그런 당 말고도 좀 다른 정치 세력이 그러니까 들어올 제일 가능성은 뭐예요? 없을까요? 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당이 예. 이른바 보수 세력에서 뭐 당이 생긴다면은 그 정당은 또 그냥 해바라기처럼 또 한국당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 이거예요. 예. 제목은 뭐 이름이 뭐 미래신당인가 뭐로 바뀐다고 하는데 통합신당으로 그런 정당들은 말이 다당제지. 예. 그냥 다 이중대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진보의 이중대, 예. 보수의 이중대들이에요. 그걸 못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서 예. 그건 다당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다당제라는 거는 계속 얘기합니다만 잘 대표되지 않는 계급들. 예. 그러니까 녹색 환경을 주장하는 사람들 별로 큰 관심은 없단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하지 알지만 그런 사람들이 몇 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제도 때문에. 과거는 들어올 수 없죠. 그냥 소선구하고 다수대표제이. 그러나 예. 연동형제이기 때문에 정당 투표한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온다 이게. 그럼 대학생만으로 구성된 정당. 예. 야 등록금 낮추자 말이야. 딴 거 관심 없어요. 그 정당은. 그런 게 다당제예요. 그러니까 원 이슈 파티라고 불리는 그럼요. 것들이 한국에도 이번에 나오긴 했어요. 뭐 나오죠. 기본소득당 이런 것들도 있긴 해요. 이번에. 되겠냐고요, 그런 정당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이 문제가 좀 달려 있는 거네요. 안 들어가는 게 높다 이런 안 얘기예요. 들어가는 그러면 게 지금 높다. 있는 그런 예. 몇 개 정당들이 의석을 좀 가지고 이른바 4당, 5당이 됐다. 그건 다당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군요. 해봤잖아요. 그거. 예. 됐습니까? 최악의 국회라며요. 국민당 38 얻었었잖아요. 이게 무슨 다당제냐고요 그게. 차라리 비례대표 폐지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양당제로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아니 비례대표 없는 나라도 많아요. 전 비례대표를 굉장히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의미 없는 다당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네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사실 너무 세게 말하셔서 비례대표를 차라리 없애버리자라는 말까지 하셨는데 차 교수님 결국 어떻게 지금 보세요? 뭐 최 교수님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형식상으로는 다당제의 모습을 띠되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양당제가 될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대한민국 정치가 1987년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지금 여러 번의 다당 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87년도 13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4당 체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그 여소야대에서 얼마 못 가서 1990년에 3당 합당이 되면서 사실 호남을 고립시키면서 보수가 대결집하는 그러한 양상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 1996년도죠. 그러니까 15대 총선 때는 또 3당 체제가 됐어요. 그때 그 충청도를 기반으로 자민련이 그렇죠. 중심이 됐는데 예. 그 충청도 자민련은 또
그 DJ 그러니까 호남 세력하고 소위 말해서 호축연합을 해서 다시 정권을 만들면서 또 양당 구도가 돼버릴 거예요.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3당 그러니까 다당 체제가 지난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아주 독보적인 당으로 제3당으로서의 위치를 분명히 점했어요. 근데 예. 그 국민의당도 어떻게 됐죠? 결국은 이 바른미래당으로 그 갈라지는 과정에서 결국 호남 세력들은 다시 따로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 양당 체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다당에서 양당 체제로 이 굴러가는 그 원인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대통령 중심제라는 겁니다. 권력 구조 자체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당들이 가면 향후 다음 대선에서 어떤 식으로 정권을 잡아야 될 것이냐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헤게모니를 지닌 세력들 중심으로 해서 이 좀 진영 간에는 그 헤게모니 강한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양당 체제가 계속적으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준연동 제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환경을 표방하면 녹색당 같은 경우가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 자체가 사실은 이 3% 전국의 득표를 3%를 받아야 돼요. 이걸 봉쇄 조항이라고 그러는데 그 봉쇄 조항이 이번에도 비기 3%를 낮추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뛰어넘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종의 이념과 그런 그 뭡니까 이 가치를 표방한 정당들이 못 온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이 조금 뭐 민주당 이중대, 한국당 이중대들로 중심이 되는 다당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형식상으로는 다당제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양당제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에서 그럼 이 다당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 권력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 권력 구조.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준연동제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동형제를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했죠. 입장에서도 사실 당장은 권력 구조를 바꿀 수 없으니 일단 선거제도를 일단 그 연동형 제도로 바꿔놓으면 결국은 그 다음에는 권력 구조로 개편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지는 심상정 대표하고 제가 만났을 때 심상정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나름대로 정치적 스케줄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의당이 국정을 그러니까 전국을 주도할 만한 아주 그 정도 세력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그러면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나면 결국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의 유력 주자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대선 레이스가 시작돼 버리면 결국 양당 체제로 다시 헤쳐모여 될 수밖에 없는 이 또 되풀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당제의 근본적인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좀 더 다양한 세력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이 들어오는 거를 좀 전제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어떤 뭐 인재 영입을 보면은 굉장히 특정 직군에 좀 몰려 있는 그런 모습을 뭐 우리가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법조계가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지금 법조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대체로 이제 그 국회라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니까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직군을 반영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반영하려는 노력은 좀 해야죠. 그러니까 국회라는 곳이 입법기관이니까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법률 전공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법조인이 0.1%가 안 된다고 해요. 0.06%라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 모르겠지만 그런 수치는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번에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꽤 많이 영입을 하더라고요. 국회 전체에 아까 우리 차 교수님이 초선 의원 비율 얘기했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국회에 지금 법조인 출신들이 꽤 많아요 지금도. 여전히 또 이렇게 많이 영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말만 무슨 뭐 저기 그 사회의 소수 계층들을 영입한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뚜껑 열어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다 이게.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젊은 얘기 나온 김에 젊은이들 영입한다고 그러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젊다고 영입 대상이 되는 것도 되게 우리나라의 난센스예요. 코미디예요. 젊다고 왜 다 정치를 해야 됩니까? 단지 젊을 때부터 정치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젊은 거. 25세 때 만약에 정당에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10년이면 35이면 젊은 거잖아요. 근데 35이 바로 정치한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정치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자랑처럼 얘기하고. 그만큼 우리 정치가 이제 부실을 받으니까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참신성. 근데 정치는 정치 나름의 고유의 기술이 있어요. 근데 정치를 다 합니까? 성공한 사람 다 들어오고. 그게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가율이 높아, 물론 제도와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인물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도 초선 재선 들어와도 하수에 하나도 못하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렇군요. 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래서 이 얘기가 좀 딴 데로 왔는데 일단 법조인들이 지나치게 과다 대표되는 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특정 직군이 과다 대표되는 것도 문제고 사실은 정치가 굉장히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인 영역인데 그냥 인재 영입을 하는 식으로 뭔가를 해소를 하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핀란드의 34살 그 신임 그 여성 총리 같은 경우에는 34살인데 정치 경력이 18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노력을 했기 때문에 34살임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한국은 다 모든 사람이 다 신인을 지금 등용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차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예. 정치인 양성 시스템, 네. 한국의 정치인 양성 시스템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시나요? 아주 뭐 완전 밑바닥이죠. 그런 거 그러니까 정치인 충원 시스템이 제대로 있나?는 생각조차 가질 정도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각 정당이 그러니까 이 지금 충원 시스템 자체가 거의 사실 없다시피 합니다. 예.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정당에 가입한다고 한다면 아마 부모님들 난리 날걸요. 아마 학교도 난리 나고 우리 사회가 아마 깜짝 놀래고 아주 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지몽매한 그 뭡니까 학생들을 상당히 뭔가 꼬인 것처럼 아마 그렇게 난리를 칠 거예요. 이런 단어를 보통 쓰죠. 교실의 정치판화. 뭐 그렇죠. 이런 교실의 단어를 정치판화. 씁니다. 뭐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또 아주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아마 세뇌를 시킬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젊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직접 경험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한 뭐 20대 중반부터는 본인이 이름을 걸고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기껏해 아마 대학교 다닐 때 그것도 이제는 뭐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춰집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 지금 바로 지금 그러니까 지난 선거까지 19세 아닙니까? 그렇다고 예. 한다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음대로 지금 정당에 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정당조차도 상당히 대학생들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이 인재를 충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어제 뭐 신문에 보니까요. 지금 민주당에 이번에 그 후보 이 공모를 받았는데 2030이 1.9%래요. 1.9%. 그리고 한국당이 4.9%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30이 지금 유권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젊은 청년 세대들이 갖고 있는 시대적 고민, 사회적 갈등, 정치적 문제 이걸 누가 대변해야 되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지금 물론 노력들을 하고 있죠. 뭐 지금 뭐 이 상당히 좀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 젊은 친구들을 영입을 하지만 그거는 일종의 반짝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한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청년 비례대표 제도를 했지만 그 청년 비례대표를 지내선 분이 과연 정치인으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나요? 일종의 좀 일회용으로 지금 취급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재 충원 구조 자체를 우리 사회 인식도 바뀌면서 아마 좀 젊은 어린 나이 때부터 정당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스스로 정치를 학습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정치인으로 크는 그러한 모습들이 예를 들면 또 영국의 토니 블레어라든지 브라운 총리 같은 예. 이런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자양분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부분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저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민주당에 가서 청년 정치 스쿨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 팜플렛을 보니까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의 그 청년의 기준이 만 45세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만 45세 한국 나이로 따지면은 75년생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언제까지 몇 살까지 청년으로 봐야 되는지 자유한국당은 만 45세 이하한테 청년 가산점도 이번에 줬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이가 많고 늙었다 지금 정치권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59.5세입니다. 그래서 만 60세예요. 참 이게 어디까지 이렇게 한국 사회가 늙어가고 있는지 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국회 특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단골 소재입니다. 단골 소재고 맨날 뭐 너무 임금이 높다, 뭐 사람은 많은데 일은 안 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입법권이 특권하고 뭐 이걸 특권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그렇게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지 일을 더 잘하고 입법권이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 교수님은? 저는 뭐 사실 뭐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원 자체가 상당히 과도하다는 그런 비판들이 많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생산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비판은 상당히 조금 잦아들겠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올해 지금 예산이 지금 그 500조가 넘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한 명이 감시해야 될 예산이 1조가 넘어요. 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일만 제대로 해서 1조 원이라는 예산에서 지금 그 뭐 소위 말해서 이거 세는 세금 예를 1,000억 정도만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국회의원 한 명에 들어가는 1년에 뭐 지금 지원 금액이 한 뭐 몇억 되는데 그거 훨씬 더 주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왜 국회의원들이 과도하게 지금 특혜가 많다고 이야기하는가 보면 본인들이 지금 받는 이 지원에 비해서 지금 입법의 생산성 자체가 너무 현저하게 낮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고 특히 또 하나는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의원들이 민생과 국민들을 위한 것보다는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한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 사실 다른 민생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실 우리 국민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치 현상으로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거지만 보도가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왜 국회의원들 본인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왜곡하고 하지도 않아요. 자신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개파에 벗어 정당의 당수에게 눈에 들 만한 그러한 입법 활동에만 목숨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과도한 입법권이라는 비판을 낳는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는 국회 이제는 변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다양하게 국회의 문제점, 정치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적폐청산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떤 갈등이 더 확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적폐청산의 딜레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을 하고 뭐 몰아내야 되는 그런 어떤 대립의 구도를 지금 적폐청산이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 교수님은? 아 죄송합니다, 최 교수님은. 예. 적폐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은 있어요. 적폐라는 게 이제 누적된, 축적된, 쌓여진 그런 폐단이니까 없애야 되겠죠. 우리 잘못된 관행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특히 적폐라는 게 지난 박근혜 정권 때 국정농단 이런 부분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폐 전 청산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예. 잘했고 이번 정부가 잘했어요. 많이 잘했어요. 그리고 단지 그 과정 속에서 과도한 게 있었죠. 그리고 좀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잘 했어야 되는 것이고 예. 사법농단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게 너무 과도하게 한 거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 청산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지 그러한 청산을 하는 작업 과정 속에서는 상대가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게끔 명분을 자꾸 쌓아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스킬이 부족했다. 스킬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적대적으로 진영 간의 논리로 이게 비화되고 전화됐죠. 전환되고 그러다 보니까 광장에서 광화문에서 매주 토요일이면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예. 이런 이제 단어나 구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들의 인식은 도저히 바꿀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인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적폐청산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서 그거에 당위성은 있었으나 그런 부분들이 상대 진영에게 너무 과도하게 비친 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뭔가 잘 해결해 나가는 게 그게 정치 폴리틱스거든요. 예. 그걸 못한 거예요, 집권 세력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적폐청산의 딜레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협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적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부족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대통령 탄핵이 됐잖아요. 당시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이 표가 234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표가 56표밖에 안 돼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정권이 만약 문재인 정권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지금 개혁이라는 부분을 지금 탄핵이 연대에서 연장선상에서 좀 갖고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234석을 그대로 다 똘똘 뭉쳐서 우리 그러면 탄핵까지 했던 그 마음으로 예. 정말 개혁을 합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집권 측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상당히 조금 뜨미지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가 상당히 그 뭡니까 이 크게 앞으로 나아가는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앞서 뭐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적폐청산의 방향은 분명히 맞지만 그런 이 최시한 디테일 그리고 속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다른 이 적대 세력을 만들어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당하는 측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정치 보복으로 느끼고 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더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적폐청산이 지금
우리가 마냥 박수를 칠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적폐라는 게 이 거대 담론에서 많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사법농단 무슨 뭐 어떤 권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거 말고는 그것도 예. 하되 검찰 개혁 중요하죠. 예. 근데 공수처도 그렇고 특수부 제가 갈 일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뭐 제가 갈 일이 뭐지? 대학 교수가 특수부에 잡혀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유명해져야 갑니다 거기는. 예. 적폐청산의 어떤 방향성이나 뭐 타당성은 맞지만은 그런 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또 이렇게 반발하지 않게 잘 조화를 하면서 가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국회 개혁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논의들이 오늘 한 얘기들에 다 뭉뚱그려서 다 모아서 좀 총괄 개념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는 거는 명확하고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두 분이. 저도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느꼈는데 그럼 어떻게 뭘 바꿔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 이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차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예, 저는 뭐 아무래도 일하는 국회가 되려고 하면요. 권력 구조 자체가 국회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권력 구조 자체가 저는 빨리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16년도 그 촛불 그 혁명 때 상당히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랬던 것 중에 하나가 재앙대 대통령의 권한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자는 이야기였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바뀌지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정권을 잡는 데 대해서 다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극한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권력을 나누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그러니까 바뀐다고 한다면 국회도 조금 일하는 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일하는 국회로 알겠는데 그럼 뭘 바꿔야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권력 구조로 바꿀 필요가 권력 있는 구조 권력 먼저. 구조 바꿀 필요 예. 있고 또 하나는 투명한 공천입니다. 투명한 공천.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개별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왜 지금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구 눈치를 보나요?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보잖아요. 예. 왜? 정당의 공천 시스템에서 탈락되면 자신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당이 요구하는 당론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생각해 정치 시민들이 정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아까 인력 충원의 이야기를 했지만 예. 이제 감히 하니까 정치의 뜻을 갖고 있는 아마 이 그 연부역강한 친구들이 정치에 들어가고 싶어도 기존의 현역의 벽을 뛰어넘기에는 너무 불리한 이 경쟁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예. 낮춰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짜 자연스럽게 자발적 의지를 갖고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세피들이 수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국회가 좀 더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의견 잘 들었고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공감이고요. 동의하고 어제 말씀하시니까 저는 다른 얘기 좀 하면 예. 당장 이런 것들은 대단히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예. 나왔던 얘기들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짝수달에 정확하게 무조건 열리게 하고 그리고 12월 2일 날 만약에 안 되면 무슨 조치를 취하고 예. 일단 법을 좀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아. 법 개정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엄벌의 주의로. 예. 그래서 엄벌주의니까 좀 너무 이제 과도하게 느껴지는 그런가요? 건데 아무튼 예. 간에 반드시 열리게끔 2월 1일 날 당이 열리고 4월 예. 1일 날 열리고 그건 뭐 합의하고 이러지 말고 예, 예. 선거 정도 만약에 1년 전에 안 되면은 무슨 뭐 수를 내야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선거 획정 같은 경우도 아예 5년에 한 번씩 한다니까 정해놓는다든지 예. 이렇게 해서 조금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 그런 다음에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 디자인 해 나가고 예. 저도 궁극적으로는요 권력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의회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예, 예. 의회 중심이 되려면 결국 내각제예요. 내각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결국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려면 결국 내각제밖에 없어요. 그 대통령제를 한 나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많지는 않죠. 네, 숫자적으로 근데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이러한 정당 문화에서 과연 내각제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는 합니다만 그럼 뭐 대통령제는 잘 했었나요? 한 번쯤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건 좀 당장 되기 어려운 문제고 예. 개헌이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죠. 당장 국회에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있다고요. 그것만 조금 고쳐주면 조금 일하는 신용은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나운서 세비 깎는다든지 예. 하다 못해. 지금 뭐 최저임금 5배로 제한하자 뭐 이런 그런 거 이제 아주 주장도 미시적인 것도 그런 것도 좀 예. 하고 그래서 예. 우선 이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 출소를 안 하는 사람은 아예 뭐 저기 국회의원 임기를 뭐 줄인다든지 말이야 하다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아니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네. 3번 이상 못 하잖아요. 국회의원도 3번 이상 못 하게 한다든지. 아. 아니 뭐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요.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 그거 없이 맨날 말만 하면 뭐 합니까? 알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상당히 최 교수님을 싫어할 것 같아요. 지금 얘기 싫어해도 들어보니까. 관계 없고요. 알겠습니다. 예.
차가운 논리로 뜨거운 토크 이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화끈한 한마디 들어볼 시간인데요. 총선 기획인 만큼 유권자를 향한 화끈한 한마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 교수님. 너무 제가 화끈한 일도 많이 해요. 이미 화끈하게 해주셨는데 좀 더 센 걸로 한번. 유권자들, 저도 유권자니까 예. 유권자들도 너무 이렇게 어느 한쪽 진영에 자신이 치우쳤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시정을 교정해라 이제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정치권도 성찰이 필요하지만 유권자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렇죠. 유권자 시민 여러분들도 선거 때가 되면 조금 더 여러 가지를 좀 봐라. 무조건 기존의 지역이나 그 특정 정당에 치우쳐 있다면 이제 한 번은 시정을 좀 교정해서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유권자가 이번에는 바꿔야 된다. 스스로의 시각을 한번 교정해보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차 교수님은 어떻게? 예,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거 모든 권력은 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자, 국민으로부터 온 그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화끈한 한마디, 국회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 화끈한데요? 좀 더 센 걸로 해주세요. 국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끈한 시사 토크,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총선의 신호탄이 울리면서 민심을 향한 정치인들의 애타는 구애가 시작됐는데요.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이 소갈이하지 않는 정치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준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